네, 반갑습니다. 중앙대 오재일 교수입니다. 오늘 세 분의 발표 내용 잘 들었고요. 굉장히 이제 의미 있는 새로운 방향들에 대해서 여러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제가 잠깐 준비한 토론 자료는 본질적으로 이 하수도 분야에서 발생하는 이 매뉴얼 지식 사고가 왜 발생하는지 한번 살짝 짚어보는 형태로 해서 내용을 좀 만들어봤습니다. 일단 한국의 독특한 이제 그 하수도 시스템이 존재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서울시와 같이 함유식 하수도 시스템이 존재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하수도 시스템의 하나의 그 시설물로 매뉴얼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앞에서 발제를 하신 유성수 박사가 좀 잘 지적을 해줬어요. 우리나라는 하수처리구역이라는 함유식 하수도 시스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정화조가 존재하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전 세계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이 존재하고 있는 정화조 문제가 이게 몇십만 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연계되어 있는 몇십만 개의 또 매뉴얼은 어떤 부작용에 의해서 이게 이런 지식 사고가 발생하느냐, 이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잘 설명을 해주셨고, 하여튼 이 정화조 문제가 생김으로써 강제 펌핑식 정화조에서 발생하는 황화수소가 이제 맨홀까지 연계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안전의 보건 문제, 이런 부분까지 이제 갈 수 있겠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때 악취로서의 어떤 서비스 개념으로서의 황화수소의 그 악취로서의 어떤 관점 말고도 질식과 연계해서 높은 농도로 노출 시간이 길었을 때의 문제가 아마 오늘 주제에 굉장히 심각한 내용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마 뒤에 있던 산소 농도가 결핍되는 거나 황화수소 농도가 굉장히 이제 많이 발생하는 부분에서의 지식이고요. 얼마 전에 인천 매노 사고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제 산소 농도가 부족해서 발생하는 것 같은데, 하수관로에 이 바이오필름이 쫙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형성된 바이오필름 미생물들이 활동을 하면서 황화수소를 발생시키고 산소를 고갈시키는 이 역할 때문에 이제 이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정화조를 어떻게든 없애야 되는 게 문제입니다. 이걸 왜 계속 두고 있지라는 문제를 저희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게 만약에 정화조가 없었으면 외국과 같이 단단한 악취 문제로만 끝나야 되는 건데, 이게 저희는 이런 사망 사고까지 발생하는 밀폐 공간의 이런 큰 안전의 문제, 보건의 문제, 이런 게 연결되는 부분이니 얘를 좀 없애야 되는데, 이걸 못 없애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못 없애다 보니까 어떻게든 악취를 발생하는 거를 좀 무마시키려고 여기에 산소를 공급하든지 해서 혐기 상태에서 산소가 있는 호기 상태로 변환시키는 그런 형태의 사업들을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냥 진행하는 사업들도 있고요. 지방 같은 경우는 이 함유식을 완전히 분류식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분류식을 전환한다는 것은 정화조를 폐쇄하는 사업과 같습니다. 이 분류식이 되면 오수는 오수끼리 모아서 그 다음에 처리장으로 가고, 우수는 우수끼리 모아서 그 인근에 방류되는 형태로 가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정화조가 없죠. 그럼 아까 말한 대로 고농도 황화수소가 발생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어떤 안전사고 문제가 없어지는 형태로, 이건 지방의 많은 지금 중소도시들은 지금 이런 형태로 하수도의 개선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지금 현재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이 정화조 폐쇄가 못함으로써 발생한 여러 가지 부분을 좀 그래도 어떻게 대응을 좀 해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퇴적물이 쌓이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럼 관로는 경사가 젖어 있어서 이게 소류력에 의해서 이 퇴적물을 쓸어가게끔 설계가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최소 유속을 확보해야 되는데, 서울과 같은 경우에 지금 중랑과 난지 같은 경우지만 최소 유속이 적어도 0.6m/s 이상이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맞출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함유식 지역의 많은 서울 지역의 하수도의 그 경사가 0.45 미만으로 50%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퇴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준설을 자주 해서 황화수 발생을 줄여야 되거든요. 근데 이러려면 준설 비용이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는 거죠. 이게 또 쉬운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어떤 해결책으로서 저희가 진행을 했어야 되는 건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근본적으로 맨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 구조를 갖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든 빨리 하수도 분야에서는 제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형태로 일단 간단하게 내용을 좀 정리를 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중에 제일 첫 번째가, 그러면 이런 맨홀 질식 사고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저도 이제 하수도 분야에 고인물로 한 30년이 있었지만 모르느냐?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거를 한번 잘 짚어보면 맨홀에 안 들어가면 되거든요. 근데 왜 들어가지라는 거죠. 근데 외국은 못 들어갑니다. 그게 왜냐하면 맨홀을 뚜껑을 넣어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라이센스가 있어야 돼요. 아무나 뚜껑 열고 들어갈 수가 없는데 우리는 맨홀에 이 작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라이센스라는 게 없어요. 외국의 그 라이센스는 국가가 주는 라이센스가 아니라 공인되는 민간 업체에서 라이센스를 하고, 그 사람들은 반드시 시험을 치고 라이센스를 확보하고 그다음에 주기적으로 갱신을 해야 되는 이걸 하다 보니 이 사람들은 충분히 교육이 됐죠. 근데 우리는 그런 제도가 없다 보니까 아무나 문 열고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어떤 사업 구조상 계속 하도를 갈 수밖에 없어요. 하도를 가다 보면 아무래도 비숙련자가 그 작업을 하다 보니 이런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을 하는 그런 어떤 게 있고, 앞에서 말씀드린 뭐 여기에 지금 뭐 IT 기술이라든지 드론 기술이나 이런 부분들이 모르는 게 아닙니다. 많이 시도를 했어요. 근데 그런 걸 왜 안 쓰느냐? 돈이 안 돼서 안 쓰는 거예요. 돈이 안 되고, 또 이 업종이 3D 업종이다 보니까 아주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상하수도협회나 이런 데서 이 교육을 할 때 보면 교육받는 사람이 꽤 돼요. 근데 그걸 다시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조금 일하다 그만둬서 그래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또 오는 거예요. 또 2, 3일 교육받고 투입되다가 또 그만두고. 이게 3D 업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숙련공이 이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비숙련공이 그때그때 단편적으로 작업을 하고, 그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단계 형태의 하도급업의 매 말단에 해당되는 분들이 하다 보니 이 사고가 끊어지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든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하고 제도 개선이 있어야 이게 해결이 될 텐데, 지금 현재는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약순환이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마 제 얘기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